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가재정의 기초이론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예산의 의의, 그리고 예산회계의 법적 기초, 재무행정 조직, 예산의 분류,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울 건데요. 예, 우선 예산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 규모는 얼마인가? 예, 2016년도 기준으로는 386조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도로 기준으로 봤을 땐 약 600조 가까이 되죠. 예, 이미 제가 과제로 내준 거를 봤을 때는 그 정부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 재정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정부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그리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하는 이 금액이 과연 세입 예산이냐, 즉 수입이냐, 아니면 세출 예산이냐, 아니면 정부의 지출이냐,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부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회계랑 기금이 뭔지 이 개념이 약간 애매하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400만 원 받는다. 그랬을 때 이 400만 원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나 자동차를 5년 뒤에 살 거다.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자동차 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사겠다. 그러면 집에다가 매달 50만 원씩 입금을 시키던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한 20만 원은 내가 술을 마셔야겠다. 그러면 술값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즉 통장을 하나씩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새롭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통장, 이거를 특별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것은 또 공공기관, 우리가 정부라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있지만 그 밖에 지방정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국도시철도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크게 보면 정부에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과연 포함된 건가? 여기 그 다음 나오죠. 중앙정부 예산하고 지방정부 예산이 모두 포함된 건가?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은 예산 총계 규모냐, 아니면 순계 규모냐? 이 말은 뭐냐면 총계는 그냥 단순하게 지출을 그냥 다 더한 걸 얘기합니다. 순계는 지출에서 수입을 뺀 그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부 재정을 보게 되면 크게 다음 표 오른쪽에 있는 이 표죠. 이 표와 같이 기본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우리가 가게를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용돈을 받는다. 그럼 그게 세입이죠.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는다. 이게 이제 세출인 거죠. 지출. 즉 세입, 수입과 세출, 지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는 19개, 기금은 64개, 통장이 약 80개 정도 통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뭐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세입예산은 정부의 수입이다. 즉 정부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가, 즉 정부 예산의 재원 동원 방법.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의 대표적인 재원 동원 방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금에는 소득세,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즉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소득을 벌어들였을 때 내는 세금이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것, 이거를 세입 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세출 예산은 뭐냐? 정부의 지출이죠. 즉 정부가 어디에다가 지출을 하고 있는 건가? 즉 복지에는 얼만큼 지출하고, 교육에는 얼만큼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에는 얼만큼 지출하는지 등등,
그러한 식의 어떤 재원의 지출 용도를 나타내 주는 게 세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즉 세입 예산이다 그러면 원래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예산이다 그러면 2018년도에 계획을 잡습니다. 즉 예산은 1년 뒤에 돈을 얼만큼 수입할지, 즉 얼만큼 돈이 들어올지 또는 얼만큼 돈이 나갈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의 계획이요. 그랬을 때 과연 2019년도에 내가 2020년도 수입이 500조 될 것 같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500조를 벌어들이느냐, 또는 나는 2020년도에 600조를 지출할 거야. 실제 600조를 지출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속력이 과연 있는가, 그런 측면이죠. 그랬을 때 세입 예산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추정치, 즉 내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또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이 또는 우리 가게가 소득이 늘어나 가지고 소득세가 늘어날 건지 아닐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뭐 올해 같은 경우죠. 코로나가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타격받고 있고,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의 과연 세입 예산을 다 충족할 수 있냐? 부정적이긴 하지만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은. 즉 세입 예산은 단순하게 내년도에 예정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출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 첫 번째가 목적의 사용 금지의 원칙. 이 말이 뭐냐? 즉 말 그대로 어디다 쓰기로 했다. 그럼 그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즉 복지에 100조를 쓰기로 했다. 그러면 복지에다가 그 100조를 써야 되는 거지. 그 중에 10조를 갖다가 SOC, 즉 고속도로 건설하는 데 쓴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꼭 국가재정법이라는 인터넷 네이버에서 국가재정법을 치면 법조항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출력해서 이 실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뭐냐? 그의 수입원으로 그의 세출을 충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초과지출 금지의 원칙. 즉 올해 내가 복지예산으로 100조를 쓰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즉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지출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칙, 즉 이 세 가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이 국가재정법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꼭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즉 목적의 사용금지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초과지출 금지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죠. 작년이네요. 2019년도에 과연 총수입 전망이 어떻게 됐는가? 그랬을 때 여기 2019년도 총수입은 약 476조 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겠죠. 실제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 그랬을 때 예산은 총 321조 원. 그 중에 일반회계 통장은 한 개 있습니다. 일반회계 통장에 297조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 특별회계 18개 또는 19개, 2019년 기준으로는 19개로 알고 있어요. 그 19개의 통장에 24.3조 원이 돈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기금 64개죠. 64개 기금에 154.7조 원의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출은 얼마나 했는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가계소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들어온 만큼 지출하는 게 적절하겠죠. 즉 정부도 돈이 그에 들어온 만큼 지출하는 게 적절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지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덜 지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월급을 받고 생활하다 보면 만약에 갑자기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계속해서 그 지출을 줄여서 그 돈을 갚듯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려서 어떤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수입과 지출이 똑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균형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을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출이 약 328조 원,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279조 원, 특별회계는 49.8조 원, 기금은 140.7조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만 예산에 속하고 기금은 따로 관리되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관리되고 있는 통장이고 기금은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통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앙정부의 총지출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걸 이야기 앞서 가지고 통합재정 규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통합재정 규모는 정부 부문의 지출 규모에서 내부 거래 및 채무 상환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때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는 지출에다가 순융자를 더합니다. 여기 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이 있는데 경상, 자본 말 그대로 경상적인 일에다가 돈을 지출하는 것. 뭐 인건비 매년 나가는 거죠. 매달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달 일상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경상지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이다. 이거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면 그 고속도로를 이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자본이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본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지출.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지출을 합한 지출액과 그 다음에 순융자, 즉 융자 지출에서 융자 회수를 뺀 금액. 융자란 말은 돈을 빌려주는 거 말이에요. 즉 중앙정부가 또는 어떤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겠죠 결국.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기금 이런 데 있어가지고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을 일정 부분 회수합니다. 요즘 같은 지금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우리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든데 그런 분들에 있어가지고 융자를 갖다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자영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이 다시 경제가 선순환 체제로 왔을 때, 즉 경제가 좋아졌을 때 그때 다시 회수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출이다 그러면 쓰는 개념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입니다. 즉 지출한 거를 다 더한 거예요. 통장에서. 즉 일반액에서 돈이 얼마 나갔는지, 특별액에서 돈이 얼마 나갔는지, 기금에서 돈이 얼마 나갔는지 이거를 일단 다 더해야 되겠죠. 즉 통장에서 나간, 즉 출금으로 찍힌 것들은 다 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 통장에서 특별회계 통장으로 돈을 보낸 거, 즉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조의 돈을 보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00조 지출 찍히겠죠. 그러면 이 100조 지출은 특별회계에서는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따라서 이 총지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출은 말 그대로 출금액만 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통장을 넘긴 거, 이 100조를 갖다가 그냥 하게 되면 이것도 지출 개념으로 잡혀서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월급이 100억인데 너무 많네요. 예를 들어서 제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A라는 통장에 100만원이 돈이 들어와서 이제
이 A라는 통장에서 100만원을 쓰는데 제가 비상금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100만원 중에서 80만원은 어떤 뭐 생필품을 사거나 또는 음식을 사거나 그걸 하는데 쓴 돈이었고, 여기서 20만원은 내가 나중에 여행 갈 때 써야겠다 해가지고 20만원을 B라는 통장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저의 총 지출은 얼마가 돼야 되는 게 적정할까요? 일단 A라는 통장에서 나간 거로 찍힌 게 100만원이죠. 100만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 내부 거래를 빼지 않으면 나의 지출은 100만원이다. 여기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 네. 즉, 이 1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중에 80만원은 내가 생활 소비하는 데 썼고 20만원은 내 딴 통장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때 나의 지출은 100만원이 맞나요? 아니 80만원이 맞나요? 80만원이 맞죠. 즉, 이 말이 뭐냐? 일로 딴 통장에 보낸 돈은 빼야 나의 정확한 지출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걸 빼지 않으면 내 지출이 100만원인 걸로, 즉 과다하게 계산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거래는 제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채무 상환을 한다 또는 돈을 갚는다, 이런 돈을 갚는 건 실제 나의 지출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미 그 전에 내가 집을 사는데 아니 집 사는 거 말고 자동차를 사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3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제가 3월 1일날 지출했는데 제가 4월 1일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갚았어요. 통장에서. 그러면 이 지출은 4월달에 지출이 아니고 실제로는 언제 지출이에요? 3월달에 지출이죠. 따라서 이 채무 상환도 제외를 해줘야 된다. 여기 있죠. 제외를 한다. 즉 우리가 총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모든 통장에서 나간 거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거래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과 같은 보전 거래를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 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이거를 총지출 규모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근래 예산 제도는 국회가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 근대민주주의의 법적 정치적 요청의 산물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죠. 그럼 이제 국민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의사결정하는 거 다 의사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대신 의사결정해주는 간접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실제 돈은 누가 쓰냐? 정부가 돈을 쓰고 있죠. 정부가. 그러면 정부가 우리 대신에 국민들 대신에 돈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잘 쓰고 있는 건지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 감시를 누가 하냐? 우리가 원래 해야 되지만 국민이 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 즉 실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해서 국회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엉뚱한 데 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즉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법적 정치적 요청의 산물이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날은 어떤 통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쪽의 개념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 경제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을까? 즉 정부가 우리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쓸 수 있을까? 이러한 기능들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제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럼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적 기능이에요. 법적 기능. 법적 기능은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예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행정부가 먼저 자기들이 어디다가 돈을 쓸 건지 복지에다 얼마, 교육에다 얼마, 그 다음 보건에다가 얼마, 그 다음에 뭐 국방에는 얼마 돈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계획서를 만듭니다. 예산안이랍니다. 예산안, 정부 예산안. 그러고 나면 그게 과연 잘 짜여진 건지, 복지에다가 100조를 지출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지출인지, 너무 많이 지출하는 거 아닌지, 또는 너무 적은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그 정부 예산안이 적절하게 과연 계획되어 있는 건지, 즉 내년도 돈 지출하기로 한 게 과연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게 되는데, 그거를 심의라 합니다. 심의.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2일 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거를 확정됐다고 얘기합니다. 확정. 즉 내년도에 어디에다 얼만큼의 돈을 지출할 건지를 확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입법을 누가 해요? 국회가 하죠.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어디에다 돈을 얼만큼 지출하라고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돈을 지출해야 된다. 즉 구속력을 가진다 얘기합니다. 구속력. 즉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 모두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입은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내년도에 그냥 추정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뭐 얼마가 들어올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조를 거두기로 했는데 90조 거뒀다. 아 너네 문제 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세출은 복지에다가 100조를 지출하기로 했다. 근데 그 초과해서 110조 지출한다. 또는 공무원 임금으로 10조를 지출하기로 했다. 근데 그걸 초과해서 15조 지출한다.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다. 다만 덜 지출하는 건 괜찮습니다. 덜. 즉 초과해서 지출하는 건 안 되지만 덜 지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즉 10조 지출하기로 했는데 쓰다 보니까 9조만 썼고 1조 남았다.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거기 때문에, 아껴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우리 아까 전에 법적 구속력 3가지 배웠죠. 첫 번째가 목적의 사용 금지의 원칙, 즉 원래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에 벌어들인 세입으로 그에 나가는 세출을 충당한다. 세 번째, 초과 지출 금지의 원칙, 원래 정해진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 3가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기능은 앨런 윌답스키가 주장한 개념인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부의 돈을 어디에다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다가 얼마나의 돈을 지원할 건지, 전라북도에 돈을 얼마큼을 지원할 건지, 또는 20대가 혜택을 보는 정책에 돈을 많이 지출할지, 60대 이상의 노인이 혜택을 보는 정책에 돈을 많이 지출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 결국엔 이거는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를 더 많이 지원하면 다른 데는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지금의 당의 이름이 바뀌었죠.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제 없어졌죠. 있나요? 정의당. 어찌됐든 이 각 당은 자기들이 표방하는 또는 자기들의 어떤 주요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보수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그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더 지지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쪽 가난한 사람 또는 그쪽을 대변해서 예산을 짜려고 할 거고, 정의당은 노동자들 계급의 혜택을 주는 정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물론 그게 다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정치는. 어찌됐든 이러한 각 당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 이해관계를 서로서로 조정한다. 그 조정 과정이 뭐냐? 결국 예산 과정이다. 이게 정치적 기능의 개념입니다. 즉 안동시 보조금 사업에 돈을 많이 쓸지, 예천군 보조금 사업에 돈을 더 많이 줄지, 또는 포항시 보조금 사업에 돈을 더 많이 줄지, 한쪽에 많이 주면 다른 쪽에 많이 못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내가 이번엔 양보할게, 니네가 이번엔 가져가, 니네가 이번엔 양보해, 내가 가져갈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입니다. 즉 행정부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죠. 물론 대통령은 뽑습니다. 행정부의 수반. 하지만 우리가 행정부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내 친척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사업을 한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에다 돈을 많이 몰아줘야겠다. 이런 식의 문제, 즉 비리나 부정부패나, 나쁘게 보면 좋게 보면 쓸데없는데 돈 지출하는 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지출을 갖다가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누가 막는다? 국회가 예산, 즉 내년도에 돈을 얼마큼 지출할 건지에 대한 행정부의 계획을 심사하고요. 결산, 1년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한다. 그 다음에 정책 형성 및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기능을 가집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만든다, 우리가 어떤 북한을 지원해 주겠다, 또는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끔 만들겠다, 또는 우리 국방을 선진화 수준, 미국만큼 안 되겠지만 일본 수준의 국방 강국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 결정은 결국 뭐에 의해서 실현되냐면 예산을, 실제 돈을 줘야 전투기도 사고 탱크도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 돈을 갖다가 배분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책 지표는 당연히 이제 돈이 2019년도 예산이다. 그럼 2018년도에 예산 배분하는 거죠. 어디다 얼마큼 쓸 건지. 12월 31일 끝나고 이제 2019년 1월 1일이 됐다. 그럼 실제 돈을 쓰는 거죠. 즉 정책 집행도 결국엔 예산 집행과 똑같은 말이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정적 기능이에요. 행정적 기능은 앨런 식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앨런 식은 크게 통제 기능, 관리 기능, 계획 기능, 이 세 가지가 있다고 1960년대, 50년대인가요? 60년대입니다. 60년대 이 세 가지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통제, 말 그대로 통제하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못 쓰게, 엉뚱한 데 못 쓰게. 즉 통제 기능은 합법성을 중시하는 거다. 즉 정해진 대로 과연 쓰고 있는가를 통제한다. 두 번째는 관리 기능이에요. 관리 기능은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즉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 이거를 강조하는 게 관리 기능입니다. 계획 기능은 계획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즉
여기서의 계획은 단기간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내년도의 계획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걸 얘기합니다. 즉 지금 당장에 내년도, 단년도 예산이죠. 우리는 내년 매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5년 뒤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단년도 예산을 짠다. 이게 이제 계획 기능인데 이 계획 기능이 1960년대에 강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1970년대 초인데요. 이때 참여적 관리 기능이 강조가 됩니다. 즉 구성원의 참여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해야 된다. 즉 예산을 짤 때 위에서 기획재정부가 또는 장관이 또는 차관이 예산을 짜는 것 또는 기획실에서 짜는 것보다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예산을 갖다가 작성하고 계획을 잡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걸 참여적 관리 기능, 즉 참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섯 번째는 이제 감축 기능인데 말 그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원점에서 예산을 재배분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기능은 모든 시대, 특히 이 세 가지 기능은 모든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 강조된 기능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1920년대까지는 제대로 된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없었어요. 미국이 만들어진 게 1780년대죠. 독립한 게. 그 이후로 정부에 돈 쓰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즉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돈 쓰는 거예요. 갑자기 국방력이 필요하다. 갑자기 미사일이 필요하다. 갑자기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서 확 늘렸다가 거기 돈 쓰고. 즉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쓰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된 게 이제 통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관리 기능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냉전이 시작됩니다. 냉전이 시작되면 누가 과연 이득을 보는가? 미국 경제는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미국 경제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군사, 즉 국방 산업이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죠. 즉 국방 산업에 있어서 지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잘 안 그려지네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그럼 남한, 우리나라죠. 북한. 그때 북한이 국방비를 만약에 1조로 썼다. 미사일을 10개 가지고 있다. 100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냉전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냉전이란 말 그대로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 같은 분위기를 말해요. 얘가 미사일 100개를 샀다. 그럼 나는 120개 사고. 그러면 내가 120개 사면 얘는 안 되겠다. 우리 30개 더 사야겠다. 130개, 140개 이런 식의 뭐가 이루어지냐면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죠.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디서 무기를 산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거죠. 미국에서 무기를 사온다. 즉 미국이 냉전 시대에 엄청나게 이제 호황을 가지는 거예요. 호황. 즉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